안녕하세요. 매일 라면을 열심히 끓이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만드는 라면은 면발이 완벽해서 후루룩 씹히며 맛있게 먹는 그런 라면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솔직히 했다면 후회를 많이 하지 않았을 텐데요.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중년의 저는 왜 매일 라면을 끓이게 된 건지 이유가 궁금하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어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토목회사에서 일하시는 일반 사무원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을 책임지며 알뜰하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꿈을 품고 계셨습니다. TV에서 방영되는 성공 스토리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보시고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성공 이야기도 빠짐없이 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존경하는 인물은 현대그룹의 전 회장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릴 적에 가장 자주 들었던 이야기는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과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였어요. 이병철 회장은 마산에서 시작했고 정주영 회장은 자기가 일하던 쌀가게를 물려받아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병철 회장은 천석군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정주영 회장은 소장용 출신이었죠. 두 사람은 출발부터 다르게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금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야기가 재밌어서 계속 듣게 되었고 언제나 밥상머리에서 벌새를 잡는 것처럼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서 자주 털었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업을 그만둘까 봐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는 사업을 잘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훌륭한 사원이셨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야간대학에 편입해 경영학을 공부하셨죠.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는 창업가들을 배우며 자수성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당신만을 회사 창업을 목표로 불철주야 매진하신 아버지께서는 1992년에 경매로 나온 작은 건설회사를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경영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창업 5년 만에 연매출 100억을 달성했고 지금은 연매출 200억대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로 국내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회사는 꾸준히 매출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빈틈없는 경영으로 수주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부채도 동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엄청 성실하고 철저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걱정이 많은 어머니는 매일 새벽절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된다고 하시죠.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나 아버지의 끈질긴 노력 덕분인지 아버지의 건설 사업은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국토부장이 되고 한국도로공사 사업을 점령하다가 최근에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 권한을 획득하여 두 군데의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의 회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회사로 성장했어요. 집은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고층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버지가 타던 차도 베르나에서 벤츠로 업그레이드했어요. 부모님의 겸손함과 근면함은 변함없이 이어져서 주변의 평판은 더욱 좋아졌지요. 저는 미대를 졸업하고 문구회사에 입사했는데 뜻대로 디자인을 하지 못하고 홍보팀에 배치되어 언론, 대응 및 회사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를 담당했어요. 결혼 가능한 나이가 되자 아버지가 친구 소개로 남성 한 명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은 직장에서 성실한 분으로 알려졌어요. 아버지는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셨지만 자기 스타일을 강요한 적은 없어요. 직원들도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아래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을 것이라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예상할 수 있죠. 그 친구가 말이야 아주 근면 성실해 정말 좋더라고. 나보다 일찍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이야. 옛날 회사 다닐 때의 자신을 떠올리게도 하는데요. 얼마나 기회를 잘 활용하는지 보세요. 이 친구는 미래가 밝은 인물일 테니까요. 당신은 우리 수진이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죠.
성격과 가정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사람이 근면성실하다면 그만이고요. 아버지, 그러나 그 남자는 꼭 집안 사정을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제가 결혼할 때 선택한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가 있겠죠? 우리 시절처럼요. 수진아, 이번 주말 체육대회 때 와서 한번 보세요. 눈에 띄는 남자가 있을 텐데요. 그 남자를 소개해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 남자의 모습 궁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체육대회 당일 부두스러운 얼굴을 가리고 운동장으로 갔는데 한 남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릴레이, 축구 등 운동 실력이 일품이고 키가 큰 인사가 있었어요. 어색하게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했나 봐요. 네, 이야기는 요령스럽고 빠르게 펼쳐졌습니다. 남자가 쪽지에 적힌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쪽지 달리기를 시작했고, 그가 나의 손을 잡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속력으로 뛰어들었고 1등으로 골인하여 쪽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쪽지에는 귀요미라고 적혀 있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심판을 받아 커피 머신을 받게 되었고 그와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고 꾸밈없는 말투로 마음을 열게 되었고 운동신경이 좋아 달리기를 잘하는 한편 골프나 운동 등 다른 스포츠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다. 이 커피 머신을 가지세요. 이걸 받은 건데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에요. 미션 스윙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니까 경품으로 받은 커피 머신을 서로 가져가라고 양보하고 있을 때 얼큰하게 취하신 아버지가 다가와서 마치 솔로몬이라도 된 듯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그럴 거 뭐 있어? 아, 이동수 씨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신혼집에 놓고 쓰면 되겠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죠. 이름은 이동수. 유복자로 태어나 악바리처럼 공부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했다고 했어요. 소의 꼬리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되지만 달개 머리로 일하고 싶다면서요. 한번 결심한 일은 반드시 이루는 마인드가 아버지와 비슷했습니다. 자수성가의 꿈을 이룬 아버지의 눈에 들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직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밥일 때 얼굴 보기도 힘든 남자였지만 그래서 남들 다 아는 100일, 200일,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같은 날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렵게 시간을 내어 저와 같이 있을 때 오롯이 저에게만 집중해 주어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섭섭한 마음을 모조리 상쇄시켜 주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인정하는 남자라면 뭔가 다를 거라고 굳게 믿고 만남을 읽었죠. 동수 씨와 사귄 지 1년째 되던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신은 동수 씨의 전 여자친구라면서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데요. 동수 씨가 삼가까이 되도록 그 인물의 여자 한 번도 안 만나봤을까요? 그것은 예상치 못한 전화였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뻔뻔한 전화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선 동수 씨를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동수 씨가 박민경이라는 사람을 알아내기 전에 훗날 내 말을 듣고 당황한 동수 씨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경이가 내 대학 후배인데 왜 자기가 동수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야? 진짜 충격이야. 나랑 대학 때 잠시 사귀다 헤어졌으니까. 게다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연락해서 나도 미치겠어. 정말 알잖아. 그 분위기 자체가 아프잖아. 계절이 바뀌면 헷가닥이라니까. 자기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헤어졌다는 거, 그게 이해돼. 진짜로 당장 속내를 내며 보여줄 순 없고. 글쎄, 나 억울해서 손이 떨려. 그럼 모르는 척해도 되겠어? 당연하겠지? 그러면 미친 아이랑 왜 만나? 말만 엉터리하고 괜히 시끄러울 뿐이야. 안 만나도 돼, 제대로 정리했다니까. 쇼크받지 마, 냉정해. 화를 내고 있는 걸 보니까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확인해봐서 다행했어. 사랑하는 사이에 의심은 좋지 않으니까. 동수 씨 어머니도 아직 못 뵀는데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만난 거야? 계속 문자가 와서 만나지 않고는 못 빼길 만들었어. 한눈에 처음부터 알 수 있었어요. 동무님과 함께 있으면 외인이 아닌 막걸리가 어울리는 수수하고 순수한 외모와는 사뭇 다르게 인상이 표독해 보였어요. 왜 만나고 싶은 걸까요? 제가 동수 씨와 헤어진 적이 없어요. 동수 씨 이야기를 들을 때 분명히 헤어졌고 남남이었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결혼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떨리네요. 박민경 씨, 우린 둘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동서 씨를 부를까요? 동수 씨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고 겁을 집어먹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제가 만난 걸 알면 죽일 것 같아요. 그러나 동수 씨는 헤어졌지만 제가 중간자로 갈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년을 사귀었고 2년 동안 헤어졌다가 1년 다시 사귀었어요. 한동안 헤어졌다가 몇 달 동안 헤어졌어도 결국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박민경 씨는 헤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지고 싶다면 네, 제발 헤어져 주세요. 동수 씨를 제외하고 오빠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민경 씨, 정리되지 않은 민경 씨의 감정은 유감인데 저도 동수 씨를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저한테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무례하며 민경 씨와 마주하는 것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당신이 우리 사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난 말린다고 말렸으니까 라고 말하며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엉망진창으로 뒤엉켜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계속 싸우고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한 끝에 동수 씨가 관계를 완전히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는 아직도 동수 씨를 잊지 못하고 아직도 사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게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빨리 와서 식사해야지. 축배를 들어야지. 남자친구는 100억짜리 공사를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일 낼 거라고 했잖아. 안 했어.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30년 산 것을 하나 따야겠지? 오늘은 아리날이니까 내일 출근 생각 말고 라고 했습니다. 요즘 그만 마셔요. 내가 보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아이야 밤을 즐기자고. 우리 식구들끼리 사람 아니야? 홍자 비율이 어딨어? 안 그런가 흉물이라뇨. 아니에요. 아버님 제 자산 한 잔 받으십시오. 동수 씨가 따르네. 술을 받으며 아빠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에 차마 제 고민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애써 웃으면서 파한대소하고 있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술자리가 팍하고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갈 때도 전 여친을 만나고 왔노라 한마디도 꺼낼 수가 없어요.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수 씨 있지 나 사랑해. 그럼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 남자친구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절 꼭 안아주었습니다. 느닷없이 등장한 남친의 전 여친의 존재로 내 세상이 무너지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을 부여잡고 이겨냈어요. 무슨 걱정이야? 넌 이미 전 여자친구보다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비교 우위에 있으니까 널 선택한 게 잘못이야. 사실 옛날에 애인 안 사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과거 없는 사람이 좋아? 그럼 최고의 결혼 배우자는 모태솔로여야 하게 아니잖아. 왜 이래? 사람 원데이 투데이 보나 걔는 근심 걱정으로 미간에 줄을 만들지나 말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친구의 말에 정신을 차린 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일단 직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더 달달한 사랑을 나눈 뒤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우리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결혼식을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어요.
분수에 어긋나는 일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결혼식이 아주 화려하게 진행됐어요. 아버지가 많은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결혼식이 아주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신혼집은 남편이 회사 근처에 신축 아파트를 고르게 했어요. 집을 찾는 과정은 어렵고 엄마는 우리가 친정 근처에 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시댁 근처에 좋은 아파트를 찾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회사 근처로 찾아달라고 했기에 우리는 세 곳을 다 보느라 힘들었어요. 결국 남편이 원하는 대로 고른 집을 사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속으로 기분이 나쁘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혼자 키워서 마른 모습이었지만 처음 만난 날 의상에 여성스러움이 묻어나서 인상 깊었어요. 한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명문대로 보내야 한다는 압박을 견디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힘든 노력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굵은 손바닥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시간을 헌신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어머니에게 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녀를 멀리하며 언제나 곁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미리 연락해도 부엌의 작은 살림일에 신경을 쓰며 바쁘기만 했고 그녀는 남들이 자신의 살림에 대해 만지면 불편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나 김장날에는 항상 제례를 부르러 오라며 이웃들을 불러 모으는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만큼 시어머니는 친척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어머니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머니는 손싸리만 치며 그녀의 부탁을 거부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주하는 지역을 지나가거나 중요한 물품이 도착했다고 알리면 계속해서 미루며 그녀를 피하고 싶은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그녀가 끝내 놓게 되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할 것이 없는 나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아직도 소식이 없지만 결혼한 지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기다리라고 하셨죠. 마음을 편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용한 한의원을 알고 있으니 약을 만들어 보내줄 테니 꼭 잘 챙길 것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약은 꼭 잘 챙겨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주신 약들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심이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 자존심 상하게 되고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클리닉에도 다녀봤지만 어쩌다 보니 삼신할머니도 저에게 이끌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나마 위로해주면서도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우리의 이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분 좋게 살았어요. 집에 오면 바로 침대로 향하게 되어 마치 시체처럼 잠만 자고 나가게 되었지요. 어느덧 아침 식사까지도 회사에서 해결했어요. 때로는 내가 지금 누군지도 아버지에게 반하는 건 아닌지도 헷갈려 했지만 정진하는 걸 탓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개성이 있지 않은 덕분에 남편은 고속 승진을 거듭했어요. 30대의 부정직함을 거듭하며 또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회사 일을 주도했어요. 우리 남편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가끔 아버지 회사를 넘기기 위해 나를 조롱할 때마다 회사를 내게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남편도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늙고 아파지면 그때는 우리 사위에게 회사를 넘겨야지. 아버지는 제 남편에게 회사를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흔히 그랬습니다. 그럼 전 아버지의 말씀이 어딘가 슬퍼 보여서 아버지를 응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더니 아버지는 아들 황희정성도 죽을 때까지 일했지 몰라. 세종대왕이 내게 퇴직시켜주지 않아서 그랬대. 다짐하자니 자신을 키워서 그렇게 부려먹었다고 해 이제 환갑도 안 되었는데 그래도 약한 말은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아무리 너가 생각해도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일하면 좋겠다는 말을 할 줄 알아 황희정성처럼 말하거나 아니면 너는 세종대왕이냐고요. 아버지는 저희 대답에 기뻐하셨고
남편은 후계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절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내심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토목 건설 분야가 아닌 경영책도 틈틈이 읽었고 아버지의 일을 계속 배우고 싶어 했어요. 여보, 당신은 미국이 좋아? 아니면 프랑스? 아니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태리 밀라노도 괜찮은데 어디가 좋을까나? 난 프랑스 오리렌트에서 남부지방 쭉 돌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넘어가는 코스 어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프로방스 지방을 왜 가? 아니, 이번 여름 휴가 여행지 고르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싫은 말이야. 나는 MBA 과정을 좀 받고 싶어서 이번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가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 어떨까? 아버님도 허락해 주실 것 같은데 어때? 자기도 디자인 공부를 계속하고 싶지 않아? 글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봐서 아빠한테 한번 말씀드려보자. 그래, 어디가 좋을까 하면 자료를 검색하는 남편이 휙하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기분 좋을 때 버릇처럼 휘파람을 불었거든요. 당신 기분 좋은가 봐. 그럼 좋고 말고. 이번 물류단지 공사도 아름답게 마무리됐어. 모든 게 내 뜻대로 내 인생이다. 청사진대로 착착 진행되는 재미가 끝내줘. 휙남편이 전문 경영인 과정을 공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아버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서 2년 후에는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걱정인형인 우리 어머니는 아니 굳이 외국에 나갈 이유가 뭐 있어.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MBA 과정인가 뭔가 수두룩하더만 너 진짜 남편 따라갈 거야.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아무리 세상 좋아졌다 해도 동양인한테 함부로 대하는 데가 외국이야. 인종차별 서름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데 하며 또 걱정을 사서 하셨어요. 남편은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아들처럼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다했습니다. 우리 친정에 하는 것만큼 시댁도 챙겼으면 했지만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회심줄같이 거짓말 쓴 양반이라서 딱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만 왕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혼을 한 지 10년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돌아왔고요. 물론 저도 남편을 따라 2년 동안 미국 유학 생활을 했죠. 아버지는 마음의 선물이라며 감사하게도 남편의 학비며 저희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은 당장 경영인이라도 된 듯 의욕적으로 일했지만 아버지는 아직 때가 아니라면서 나중에 후계자 발표를 천천히 가자고 함께 걷다가 남편이 좀 떨어진 듯 했어요. 나는 MBA 과정을 좀 받고 싶어서 이번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가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 어떨까? 아버님도 허락해 주실 것 같은데 어때? 자기도 디자인 공부를 계속하고 싶지 않아? 글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봐서 아빠한테 한번 말씀드려보자. 그래, 어디가 좋을까 하면 자료를 검색하는 남편이 휙하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기분 좋을 때 버릇처럼 휘파람을 불었거든요. 당신 기분 좋은가 봐. 그럼 좋고 말고. 이번 물류단지 공사도 아름답게 마무리됐어. 모든 게 내 뜻대로 내 인생이다. 그는 섭섭한 눈치를 냈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테니 그냥 지나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 아침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로 공사 현장 직원으로부터의 전화였는데 내 인생은 최악의 폭풍우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여보세요,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상황이 심각해요. 남편은 당황해하며 아버지 어디 다쳤어? 물었어요.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했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가 아버지 상태가 심각하다고 알려주었을 때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의사에게 구걸했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보호자로서 선생님의 심정을 잘 알고 있지만 부상이 심각해요. 뇌출혈이 있어서 남편이 깨어나더라도 의식을 회복할지 확신할 수 없어요. 어차피 하루 정도면 위급한 상황일 것 같아서 마음을 되돌리는 게 좋겠어요. 의사는 마지막으로 말을 끝맺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어머니와 나는 서로 울고 안기며 마음이 찢어져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남을 해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인데 땡손이 사건으로 이렇게 되다니 너무 가슴 아팠고 억울했다. 울음도 멈추지 않았다. 힘들게 운 우리 어머니를 안심시켜주고 휴게실로 데려가서 진정시켜주고 생수 한 병을 다시 사서 남편에게 주려고 중환자실로 돌아왔다. 중환자실에서 남편에게 관련 지시를 청취해야 했기 때문에 간호사를 찾았지만 이미 남편은 보리를 마치고 복도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남편을 불러야 했지만 입으로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였어서 그냥 조용히 다가갔다. 그때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행복할 때나 흥분할 때 모르게 내는 버릇이었다. 남편은 등을 디디며 반대편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그때 끝내 휘파람을 불며 말이에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남편을 부르려다 말고 그냥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남편 뒤를 밟았습니다. 그때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벨이 울렸고 남편은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유, 김 과장. 자기가 나한테 전화를 다 주고 어쩐 일이야? 아버님 소식 들었어. 진짜 자기도 휴먼 네트워킹 잘한다. 빠르다 빨라. 뭐. 심각하시지? 오늘 내일 하셔? 뭐, 우리 회사 걱정할게. 뭐 있어? 아니,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사정절이야. 당연히 내 건데? 그러려고 내가 MBA 과정 맞춘 거 아니겠어? 공석 느껴지지 않게 단둘이 잘할 테니까 걱정 마셔. 아, 그래. 한사후로 어쩌면 뭐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겠네. 그래, 수고. 전화를 끊는 남편은 다시 휘파람을 불며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마치 신이 난 아이처럼 아버지가 얼른 돌아가시길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편의 검은 속내를 훔쳐본 것이 내심 두려워서 전 남편을 마주하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대로 서지도 못한다고 제가 친정으로 모시고 가서 당분간 엄마와 함께 지내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은 알았다고 자기네 걱정 말고 어머니 잘 보살펴 드리라고. 가증스럽게도 착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대요.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분명했지만 일단은 아버지의 건강이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날 걱정스러운 어머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환자실을 면회한 뒤 경기도 어느 유명한 절에 가서 3000번의 기도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어머니만의 불안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려 어머니를 모셔 그 유명한 절에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가 절에서 기도하는 동안 저는 밖에서 기다렸는데 절 안구석에는 사람들이 소원을 적고 올리는 기와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건강을 빌어보자는 생각에 가서 있는데 기와 앞에서 눈에 띄게 나를 보며 손짓을 하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유리조리하게 다니며 절을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제 가늠할 수 없는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부르자 그녀는 제게 하구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녀를 붙들고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부짖으며 계속해서 자리를 떠나려는 어머니를 마주하고 얼마 전 어머니가 내게 직접 써놓은 소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소원에는 가족 건강,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이라는 글이 써져 있었는데 옆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름과 나란히 나의 이름 대신 박민경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전 여자친구라던 여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박민경이 나와요? 그 말에 어머니는 헐떡이며 사죄의 말씀을 전했어요. 미안해, 아가. 진짜 미안해. 폴 너를 낯설어 하게 해서 미안해.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피해가며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박민경이라는 사람은 나의 남편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10년 동안 성풍년을 사귀었고 남편이 군대에서 제대할 때까지 시어머니가 그녀를 맞이하고 시어머니도 내 집사람처럼 대해왔다고 합니다. 박민경은 시어머니에게 딸 이상의 사이가 되어
우리 가족의 정을 심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이 회사에 입사하고 오래된 연인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 박민경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시어머니가 더 그 여자 편을 들었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10년 전 박민경을 만났을 때 뭔가 저에게 하려던 말이 아마도 이런 류의 이야기일 거라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정사실로 전해 듣는 건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위독하니 상황에서요. 미안하다 아가 동수가 하도 닥달을 하는 바람에 민경이는 닥터까지 했지 뭐니 그 죗값을 다 어떻게 받으려고 10년을 딸처럼 지내온 아이를 못 본 적 쳐버릴 수가 있어야지. 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그럼 어머니 댁에 오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저한테 정을 주시지 않는 이유도 다 그 여자 때문이에요. 미안해 아가. 넌 남편도 있고 잘 사는 부모도 있지만 괜히 세상에 사고무신으로 외로우나. 이런다 하라도 옆에 있어야지. 안 그러면 무슨 일을 처지를지 몰라. 위태위태해서 어떡하니? 아니, 그럼 저한테 뭐 임신하라고 막 주신 약은요? 설마 그거 뭐 임신 막는 그런 약 아니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럼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임신하라고 아이는 왜 바라셨는데요? 저 며느리를 생각하지 않고도 그저 너를 며느리로 받고 싶어서 그랬어서야. 자식이 있다 해도 아이를 보는 즐거움에 인연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 내가 어서 임신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었어. 그런데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지만 그래도 너를 며느리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늘 고마웠고 미안했단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였어요. 법당에서 3,000배를 하던 어머니가 나를 불러내며 나와 함께 나오셨다. 수진아, 아버지가 깨어나셨다고. 얼른 가자.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깨어나신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와 나는 급히 방진복을 갈아입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핏자국이 얼룩덜룩한 아버지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고 우린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의사는 정말 기적이라고 말했어. 바이탈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좀 뒤에 상태를 봐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일반 병동으로 옮기겠다고. 의사의 말을 듣고 안심한 엄야라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끝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중환자실을 나왔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바로 좋은 소식을 알리자고 하셨지만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어. 그리고 어젯밤 일과 오늘. 엄마는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미 이혼까지 결심했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죠. 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에 VIP 병실로 옮겨졌고 내 상태가 호전된 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당장 남편을 데려다 놓으라고 부르령을 내렸어요. 남편은 쭈뼛거리며 아버지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앉아 계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남편은 가증스럽게도 아버지를 위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넘어갈 아버지가 않으시죠. 왜 내가 뭐 관속에라도 들어가 있길 바랬나? 자네가 시청 김 과장한테 장례식장에서 보자고 했다면서 내가 살아있어서 곤란한가 보지.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편이 빠르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무슨 로봇처럼 전자동으로 후다닥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아버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입을 함부로 놀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어떻게 이래?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아버님, 저희 회사가 위기 상황이라 결정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업계에서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아실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와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야 하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사위로서 도리를 다 해왔다는 것은 인정받아야 해요. 제가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도 분명해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짓을 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아요.
남편이 무릎 꿇고 나는 것도 합도이 됐군요. 이번에는 뻔뻔하게 나왔네요. 아기를 바쳐서 말을 대체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할 일 다 했고 후계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저를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이런 성과와 업적이 있으니까 제게 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기자회견을 열겠어요. 그렇다면 해봅시다. 기자회견에서 부정과 비리를 다 밝히겠습니다. 얼른 하자, 어서. 몇 년 동안 내가 몰래 뒷일을 해도 알겠지? 회계장부 조작하면서 우리 회사 임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건 내 잘못이야. 후계자로 인정받지 않았던 이유가 있겠지. 차기 사업가에서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내 자리에 올라와도 괜찮았을 텐데. 배신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정말 골치 아프네요. 아버지는 휴가를 취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 새끼, 지금부터 우리 집에서 떠나. 너 같은 새끼한테는 내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거다. 아버지를 죽인 죄를 지었다. 용서해 주길 바란다. 여보, 좀 도와줘. 이번에는 나에게 달라붙었다 오고 말했다. 그녀는 주먹을 쥐고 남편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렸다. 너는 내 인생을 망친 박민경이야 라고 남편이 이야기했다. 그 뒤에는 남편이 오른쪽 뺨을 때렸다. 그녀는 어머니 대신으로 남편을 발로 걷어찼다. 너는 참을 수 없는 아들이야. 어머니 대신으로 그동안 고생한 것을 대신한다고 날뛰었다. 너무 현자 같은 인간이다. 내 아버지가 중태가 되어도 휘파람을 불며 즐기는 것을 봐야만 한다고 외쳤다. 너 같은 쓰레기 같은 개 같은 아이는 못 볼 것이다. 우리는 다신 이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혼 변호사를 불러 유책 이혼을 요구할 것이다. 위자료도 철저히 청구할 것이다. 이제부터 너를 본 적이 없다. 목을 찢는다고 즐겁게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문을 닫았고 결국 이혼에서 승리한 것은 남편의 잘못 때문이었다. 회사에서도 장부 조작으로 횡령한 액수만큼 환수할 예정이라 이동수 씨는 이제 재기를 하기가 어려울 듯해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박민경 씨 손을 꽉 잡고 그 연고마다는 기도처에서 과거에 지은 아기 천도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대요. 이제 그만 두 분 모두 과거의 악몽을 훌훌 털고 수렁에서 벗어나서 새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결혼이라면 징글징글해진 점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 금지령을 내리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개만도 못한 그 나쁜 자식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다름 아닌 아버지였으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입만 움찔움찔 근질근질해 하신답니다. 전 아버지 회사 홍보실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후계자 욕심을 내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런 건 전문 경영인이 해야 하는 일이죠. 전 다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응원하며 돕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아버지가 그 사고 이후로 급격하게 늙으셨거든요. 참 아버지를 치고 갔던 뺑소니 음주운전범도 끝내 잡혔어요. 새로 신축한 도로에서의 사고였기에 주변에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수사가 난항을 겪긴 했는데요.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차량의 폐평과 타이어 밀린 자국 스키드마크로 차량 정보를 확보하고 주변 CCTV 영상을 샅샅이 분석한 결과 뺑소니 운전범을 잡는 데 있다. 성공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동네 회사원이었다고 해요. 회식하고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오던 길에 음주운전을 한 그 사람은 물건을 친구 같긴 한데 사람은 절대 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나중에 증거를 들이밀자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이 이렇게는 무섭습니다. 게다가 뺑소니라뇨. 제발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 음주운전은 하지 말자고요. 참고로 그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라면을 끓이고 있겠죠. 그때 만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요. 전 이때금 이런 생각을 해요. 그날 체육대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박민경 씨를 만나고 동술 씨와 헤어졌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라면이죠. 그때 제가 무언가를 했더라면, 혹은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는 그런 가정법으로 나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형벌에 스스로 매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지금 현재를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더 용기가 생기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세요?